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상승했지만 유럽은 제법 큰 조정을 받았고 미국은 아시아 세션 내내 커버링이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폭등을 했었지만 결국 보합으로 끝났죠. 증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커머디티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여기저기서 나오는 고점 징후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속 시원하게 설명드립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시초가 갭 상승 이후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를 하면서 일단 아래로 최대한 누르려고 했어요. 저희 트레이딩 모델이 외국인이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탑다운 어프로치 매크로 트레이딩 모델을 갖고 한국 시장을 접근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같이 장 초반에 약한 델타 숏을 노렸습니다. 첫 10분 동안은 좋은 평균 단가를 맞춰서 아래로 좀 밀어봤는데 변동성이 죽어서 콜 매도분은 제법 이익이었지만 시장이 정말 더럽게 안 밀렸죠. 시초가 이후로 네이버, 카카오를 워낙 강하게 당기면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총 3, 4위에 대해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중 파생 관련한 것만 이야기하면 델타 해지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준지수인 코스피 200이 시총 3, 4위의 빠른 비중 증가로 고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수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한 트레이더들이 생기게 되고 예를 들면 434.85에서 델타 해지를 하는 것을 435.35로 올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지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동성 축소까지 겹치게 되면 트레이더들은 해지 비용이 커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더욱 보수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오늘 외국인들의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사실상 현물과 선물 모두 시초가부터 매도 관점에서 접근해서 밀고 있었는데 10시 30분까지는 선물을 밀어내는데도 지수가 빠지질 않아요. 물론 외국인들이 지수를 계속 눌러대니까 베이시스는 오늘도 초반에는 마이너스 1.2포인트대를 기록했죠. 콜옵션 또한 지수가 밀리고 변동성까지 죽으면서 갭 상승한 것을 상당량 아래로 밀어냈는데요. 이어서 중국 시장 개장되고 홍콩 시장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자 외국인들은 숏 포지션을 쌓는 것을 포기하고 조심스럽게 숏을 걷어냅니다. 선물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면서 신규 매수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434.85선에서는 델타 해지가 들어오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을 크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시 29분 델타 해지를 미루던 외국인들이 신규로 선물 매수를 강하게 하면서 미결제 약정도 크게 늘어나고 그리고 435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콜옵션마저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장은 하루 종일 436선을 중심으로 찌글거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 시장에 대한 찝찝한 점이 좀 나타나게 돼요. 외국인들이 보통 저런 식으로 선물 미결제 약정 증가를 동반한 롱포를 쌓게 되면 그 카운터파티로 기관이 선물 매도가 나오게 되고 기관은 선물 매도를 쌓고 현물을 그만큼 매수하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하게 되죠. 11시 이후에는 확실히 베이시스가 조금만 개선됐어요. 하지만 지수가 16일이나 18일에 그 435선 이상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는 그때보다 나쁜 상태예요. 이론적으로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베이시스는 제로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베이시스 개선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기관이 온전히 차익 거래를 하지 않고 네이키드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에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선물 매도 7천억에 대해서 기관은 3천억가량은 차익 거래하지 않고 숏포지션을 쌓은 겁니다. 거기에 개인 또한 2,200억가량 선물 매도로 숏 대응을 해줬죠. 오늘 현물 거래는 딱히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0.5% 상승한다면 그만큼 상승 동력이 누군가로부터 나와줘야 되는데 외국인은 오늘 현물 시장에서 중립 상태였죠. 즉 인덱스 상승분만큼은 일부 종목들을 사주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열심히 팔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들 보면 갭 상승이 종가까지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종가 대비 하락한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은 시장의 질이 아주 나쁜 모습을 기록해야 됩니다. 옵션 시장 또한 의미 있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변동성도 잔존일 대비 빠질 만큼 빠졌고 또 11시 29분에 델타 해지가 들어올 때 콜옵션이 잠깐 폭발하기도 했는데 딱 그때만이었죠.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 대비 변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라 변동성을 더 팔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방금 마감한 미국 시장이 또 도치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되었죠. 물론 초반부터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방향성을 쌓아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할 능력은 없지만 이 과거에 그 차화정을 당기면서 지수를 왜곡시킬 때 파생 매매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목요일 하루 더 네이버와 카카오가 상승을 한다면 정말이지 과감하게 해당 종목에 숏을 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시세에 음봉이 한 번이라도 나와줘야 본격적으로 숏을 쌓을 수 있는 것이죠.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숏을 치는 게 아니라 이틀 연속 상승에 종가에 맞배기를 조금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늘려가는 식으로 숏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지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빠진다 해도 저는 지수는 급락이 나오기 힘들다고 봐요. 오히려 코스피 200 지수에 거품이 빠지면서 베이시스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도 콜 매도를 쌓는 것 정도로만 대응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콜 440을 놓고 보면 매도를 제법 쌓았는데 평균 단가가 이미 물린 상태라 많이 부담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럴 때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장이라면 당연히 롤링업을 해야죠. 과거에는 행사가 2.5포인트, 그러니까 한 칸 단위로 롤링업을 했다면 요즘은 그렇게 하면 롤링업이 너무 잦아져서 비용이 많이 들죠. 따라서 5포인트 정도로 롤링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440 콜을 매도했던 것을 손절매하고 445 콜 매도로 변경하는 것, 그런 정도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델타만큼 롤링업을 하면 이 커진 델타만큼 445 콜 매도의 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수가 추세적으로 막 상승할 때 델타에 감마가 붙게 돼서 나중에는 감당 못할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황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라면 일부 손절매를 해가면서 롤링업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일시적인 상승이라면 델타를 그대로 롤링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빠진 만큼 빠져서 콜 매도의 기대 이익보다 풋매수의 기대 이익이 더 크게 느껴질 경우, 특히 오후장이 그런데요. 이길 해외 시장에 큰 움직임이 기대될 때는 이 콜 매도를 오버나이트 하기보다는 그냥 풋 매수로 리스크의 그 다운사이드를 제한하는 포지션을 바꾸는 게 더 좋습니다. 시황이 얘기하다가 좀 산으로 가버렸는데요.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은 오늘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0.9%대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걸 좀 아시아 세션에서 외국인들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것이라 보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수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못했죠. 새로운 옵션 월물이 시작되면서 프리미엄이 아직 많이 붙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어제 시황에서 제가 유럽 증시에 대한 주요 투자 은행들이 강한 매수 의견이 좀 약발이 다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블룸버그 등 뉴스에서 유럽 증시 조정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지난 4월부터 시장을 받쳐오던 쪽에서 주식 익스포저를 좀 줄여갖고 있는 쪽이 더 크다고 봐요. 물론 목요일에 저 하락을 모두 위로 강하게 말아올리게 되면 제 판단이 틀린 것이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이 조정으로 2분기 독일 증시 수익률은 1%대까지 주저앉게 됩니다. 6월 마감까지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과연 2분기 수익률을 원하는 수준까지 맞출지 글쎄 의문이 들어요. 증시 조정과는 별개로 어제 커머디티들, 특히 소리 없는 전쟁이 있었던 골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골드는 옵션 만기를 지금 이틀 남겨놓은 상황에서 콜 1800에 대해서 대량이 배리어가 쳐졌어요. 골드를 빼고 구리나 백금 같은 이 산업금속은 나름 사흘 연속 반등을 했는데 귀금속인 금이나 은은 옵션 만기로 계속 상승을 제한받았어요. 이번 주 내내 올라오면 콜매도가 나와서 시장을 짓눌렀습니다. 오늘 유럽 세션 초반에 골드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미국 세션 초반까지 상승이 이어져서 사실상 뼈밖에 안 남은 콜옵션이 바닥 대비 더블이 나고 1795달러까지 오르자 또 콜매도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콜매도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 세션 시작 1시간 뒤에 골드는 하락 전환하게 됐는데 콜매도가 쌓이고 롤링 다운이 나오면서 더블 넘게 올랐던 이 콜옵션은 5분의 1 토막이 났고 또 박살났던 풋옵션은 나중에 일중 바닥 대비 4더블이 나는 등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결국 1795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상승했던 골드는 스트레이트로 하락을 해서 1773달러까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한 가운데 손절매가 손절매를 낳고 또 풋옵션 매도자들은 롤링업을 하고 아주 만기 쇼를 벌였죠. 여기서 이제 만기가 이제 하루 남은 건데 더 움직이긴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커머디티 급락에 골드가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만기주 효과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은 오늘 EIA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그 원유 재고는 API, 그러니까 미국 석유협회에서 발표한 것이고, 오늘 발표하는 EIA, 즉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재고 발표는 API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API 재고도 연속 감소 중이라 EIA 재고도 감소할 거라 기대한 투자자들은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내내 기름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세션 시작하고 74달러도 넘기고 텍사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텍사스 기름이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45분에 74.25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레벨 다운을 해서 73.80달러에서 이 원유 재고 발표를 기다렸는데요. 재고는 761만 배럴 감소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바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레벨 다운을 시작했고요. 결국 나이맥스 마감 때 73달러를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습니다. 이 원유 재고 발표와 관련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 방향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익 실현 욕구가 더 커면 늘 그 수급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 발표 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재고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제 재고 발표 그러니까 재고 발표 시에 기록한 그 73.80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남은 지표는 이 7월 1일에 그 오펙 미팅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기름이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오펙 미팅 이후에는 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름 콜 75달러를 타겟으로 매도 포지션을 쌓았다가 청산하는 전략, 그게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골드만에서 3분기 기름값 전망을 80달러로 콜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뜻대로 움직일지는 의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세션 이야기를 하면 나스닥 지수 선물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겠네요.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에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14,3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했는데요. 나스닥 슈퍼를 쌓아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스트레스였습니다. 심지어 유럽 세션 시작해서도 유럽이 빠지는 것과 별개로 나스닥 선물은 참 강했죠. 본장 시작해서도 나스닥 선물은 초반에 또 슈팅을 줬는데요. 개장 후 30분에 14,315포인트를 찍으면서 시장이 엄청 갈 것처럼 하다가 오후 들어서 계속 14,280선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도 나스닥 선물 매도 포지션을 늘려나왔고 이제 목, 금 채우게 되면 계획한 물량이 50%는 채우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부러지기보다는 작은 도지가 한 번 더 나오고 금요일에 좀 하락을 해줬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 테슬라에서 아주 의미 있는 기술적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숏 부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있다가 이 커버링이 한번 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에 롱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하고 금융주는 그대로 반등을 이어갔지만 굴뚝주들이 힘을 못 쓰면서 지수 상하단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은 이제 16.32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선물은 아직도 18포인트대므로 바로 시장이 부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신규로 롱을 진입한다든지 숏을 손절한다든지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만 더 횡보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 지표로는 미국 제조업 PMI 그리고 서비스업 PMI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가 있었는데 제조업 PMI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지만 서비스업 PMI는 심각하게 나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도 컨센서스보다 심각하게 나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봐요. 일각에서는 달러가 이들 지표의 부진으로 달러의 약세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유럽 세션에서 달러는 계속 약세였어요.
오히려 지표 발표 이후에 달러가 계속 부러지다가 유로 달러가 1.20을 넘기지 못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술적 조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오히려 달러는 반등을 해요. 그래서 지표와 달러는 글쎄 관계가 좀 없었다고 봅니다. 또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얘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436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이 코르션 매도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변동성 매도 장세가 이어질 거라 보지만 오늘 하루 네이버 카카오가 또 한 번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콜 440을 언제 롤링업을 해야 될지 또 어느 가격대에서 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려있지만 매도 평균가 대비 5포인트 단위로 롤링업을 하는 등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어요. 단 롤링업은 리딩이나 레깅 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가 스프레드가 아깝다고 미적미적대다가 이 롤링업 타이밍을 놓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환매수 먼저 그리고 매도는 나중에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이 오후장에도 계속 횡보를 할 경우에 이 콜 매도의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가 이 풋매수보다 더 낮게 되죠. 아니 말 잘못했네요. 콜 매도를 하는 것보다 이 풋 매수의 그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가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 3시 이후에는 만약에 내가 계속 시장을 하락을 본다 그러면 콜 매도의 수량을 줄이고 풋 매수로 일부 전환하는 것도 시장이 추가 폭등한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추가 폭등을 하게 되면 방향성은 잘못 본 거잖아요. 그래도 콜 매도는 큰 손실이 날 수 있지만 풋 매수는 손실이 생각보다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때는 시장을 하락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종가에는 당연히 이제 숏을 봐야 되니까 콜 매도를 유지하든 풋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풋 매수가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하나, 둘, 셋, 3거래일, 오늘까지 상승하면서 4거래일 상승인데 4거래일쯤 상승하게 되면 상승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신고가를 갱신하는 과정이 제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있고 지금처럼 갭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갭으로 뜨는 경우에는 사실상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콜 매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네 번째까지 이제 갭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후장 들어서 이제 콜 매도보다는 풋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풋 매수를 하자라는 얘기보다는 콜은 롤링업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속 콜 매도를 쌓아가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콜 매도를 좀 줄이고 풋 매수로 좀 전환을 해서 하락이 좀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 콜은 폭발을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풋은 변동성 상승으로 얼마 죽질 않아요. 그래서 오후장 들어갈수록 그 콜 매도보다는 풋 매수가 더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이 이미 나와버리면 그거는 풋 매수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콜이 확실하게 죽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전한 거고요. 그런데 시장이 횡보한다. 그러니까 상승을 쫙 했다가 횡보를 한다. 그러면 그 횡보할수록 풋 매수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 얘기가 되겠네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제 풋 매수로 전환한다 할 경우에 외가격보다는 등가격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외가격은 첫 번째 하락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힘들어요. 또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435 양광을 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장중 추세는 잘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 매매는 오늘 쉰다 생각하시고 가끔 이 네이버 카카오 시세 좀 관찰하시는 게 좋겠다. 요 정도만 얘기합니다. 해외 시장은 유럽 세션에서 유럽 증시가 과연 반등을 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 이상 반등에 성공할 경우 미국 지수 선물이 따라 올라갈 텐데 이 프리마켓 효과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밤 10시 이후에 미국 지수 선물이 빠지지 않고 버틴다. 그러면 저는 일부 숏을 좀 추가할 거예요. 그런데 유럽 증시가 반등을 못하고 횡보를 하거나 또는 혹시 숏이 나온다 그러면 숏 포지션을 본장 들어서나 추가하거나 아니면 추가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름 시장은 콜 75달러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을 쌓을 거고요.
자, 오늘도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 변동성이 죽어 있는데 무리한 포지션 쌓지 마시고 잘 관찰하셔서 시장의 몫을 챙겨 가시길 권할게요. 자,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